아들. 58세 한서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거의 숨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물리치료를 돕기 위해 열었던 방문 너머로 보이는 광경에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었죠. 휠체어에 앉은 30살 젊은 회장 강준혁의 왼쪽 어깨 뒤, 정확히 그 위치에 선명한 붉은 모반이 있었습니다. 가정부로 들어온 지 사흘째, 그녀는 평생을 찾아 헤맸던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가능성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서연은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한 채 김밥 재료를 썰고 있었습니다. 시장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2평 남짓한 김밥집은 오늘도 형광등 불빛 아래 춥고 쓸쓸했습니다. 단무지를 써는 소리가 텅 빈 가게에 규칙적으로 울렸고 58세 서연의 거칠어진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또 월세 올린다고 하네요. 서연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건물주가 어제 보낸 문자를 다시 읽어볼 용기도 나지 않았죠.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다는 통보였습니다. 김밥 한 줄에 2,500원, 하루에 80개를 팔아도 빠듯한데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잠시 손을 멈춘 서연은 카운터 아래 숨겨둔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생후 6개월쯤 된 아기가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왼쪽 어깨 뒤에 붉은 모반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서연의 손가락이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민수야, 넌 지금 어떻게 살고 있니? 30년 전 28살이었던 서연은 대기업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괜찮은 월급, 모든 게 순조로웠죠. 하지만 유부남 상사와의 실수로 임신하게 되었고 그 남자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즉시 해고되었고 보수적인 부모님은 집안 명예를 들먹이며 등을 돌렸습니다. 미혼모 쉼터에서 낳은 아기를 6개월 키웠는데 결국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녀는 불법 입양 브로커를 통해 아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죠. 정식 입양 절차를 밟으면 평생 기록이 남는다는 두려움에, 그리고 아이에게 더 나은 환경을 주고 싶다는 절박함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는 소리에 서연은 급히 상자를 다시 숨겼습니다.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늘 그렇듯 김밥 2줄을 주문했죠. 서연 씨, 요즘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여요. 잠을 못 자서 그래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은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고 약값 걱정에 밤잠을 설쳤던 것이죠. 병원비 고지서가 가게 서랍에 쌓여가고 있었지만 서연은 모른 척했습니다. 오전 10시가 되자 인력 소장이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서연과 10년째 알고 지내는 사이였죠. 서연 씨, 특별한 일자리가 하나 들어왔어요. 청소 말고는 못해요. 허리가 안 좋아서요. 가정부인데 간병 비슷한 일이에요. 젊은 회장님이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왔대요. 월 500만 원이에요.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상도 못했던 돈이었죠. 하지만 인력 소장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좋은 자리를? 솔직히 말할게요. 이전 가정부들이 모두 일주일을 못 버티고 나왔어요. 이유는 안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서연 씨는 워낙 일 잘하시니까 한번 도전해 보실래요? 서연은 월세 고지서를 떠올렸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다음 날 오전 서연은 오래된 친구의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환 냄새와 향 냄새가 뒤섞인 공간에서 서연의 눈은 영정사진을 향했죠. 복지관에서 10년간 함께했던 정숙이 심장마비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조문객 중 한 노인이 서연 옆에 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이도 죽기 전에 헤어진 딸을 만났다더군요. 40년 만에요. 혈육은 결국 만나게 되어 있나 봅니다. 서연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말이 마치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들렸죠. 30년 동안 한 번도 잊은 적 없는 아들 민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살아생전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인력소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연 씨, 어제 말한 그 자리 정말 안 해볼래요? 오늘 오후 3시에 면접이에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상하게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월세와 병원비를 생각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근데 이전 가정부들이 왜 그만뒀는지 정말 모르세요? 저도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다들 입을 다물더라고요. 한 분은 그냥 자기랑 안 맞는다고만 했어요. 근데 서연 씨, 이상한 얘기 하나 할게요. 인력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집 젊은 회장님이 입양하래요. 갓난아기 때 강씨 집안으로 입양됐대요. 양아버지가 1년 전에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양어머니도 6개월 뒤에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셨대요. 그렇게 재산을 물려받았는데 3달 전에 교통사고가 난 거죠. 30살인데 결혼도 안 했고 직계 가족이 없대요. 사촌 누나가 후견인이긴 한데 서연의 심장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30살 입양하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민수도 지금 30살일 텐데 혹시나 하는 마음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죠. 세상에 30살 입양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회장님 이름이 뭐예요? 강준혁이래요. IT 스타트업으로 성공한 젊은 사업가였대요. 강준혁? 민수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서연은 안도감과 실망감이 동시에 들었죠. 오후 2시 서연은 면접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낡은 검은색 재킷을 꺼내 입었지만 어깨 부분이 헤어져 있었죠. 바느질로 겨우 때우고는 이력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경력사항에는 20년간의 가사도우미 경험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사항 란에 자녀 없음이라는 글자가 유독 눈에 띄었죠. 서연은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면접 장소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갈수록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지 실감났죠. 하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하던 서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3층짜리 대저택이 눈앞에 우뚝 서 있었죠. 정원은 잘 가꿔져 있었고 대문 앞에는 최신형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하게 된다면 서연은 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손이 떨렸죠. 그때 조문객 노인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혈육은 만나게 되어 있다고 그 말이 왜 자꾸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35살쯤으로 보이는 여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마치 기업 임원처럼 보였습니다. 한서연 씨 맞으시죠? 저는 강민서입니다. 준혁의 사촌 누나이자 법적 후견인이에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연을 집 안으로 안내하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죠.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가자 서연은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천장이 2층 높이로 트여 있었고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정원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계약서를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첫 장을 넘기자 비밀 유지 조항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이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절대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됩니다. 준혁의 건강 상태, 재산 규모, 일상 생활 모든 것이요. 위반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겁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읽다가 이상한 조항을 발견했죠. 근무 중 2층 동쪽 방은 절대 들어가지 말 것.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준혁의 부모님이 쓰시던 방이에요. 그대로 보존하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민서의 대답이 어딘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서연은 더 묻지 않고 계약서에 서명했죠. 이제 집을 둘러보시죠. 준혁은 1층 서쪽 방을 쓰고 있어요. 복도를 걸으며 민서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반신 마비라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상체는 멀쩡해요. 머리도 아주 명석하고요. 다만 민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끔 악몽을 꾸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어릴 때 기억이 없어서 그런지 자꾸 엄마를 찾더라고요. 무시하시면 됩니다. 서연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30살 남자가 악몽 속에서 엄마를 찾는다니 왠지 가슴이 아팠죠. 준혁의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서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자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창가에 휠체어를 타고 앉은 남자가 보였죠. 햇살을 등지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어깨 라인과 머리 모양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님이신가요? 준혁이 휠체어를 돌려 서연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서연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죠. 준혁의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30년 전 품에 안았던 아기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감추려 노력했습니다. 준혁이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도 어딘가 낯익었죠. 반갑습니다. 전 강준혁이에요. 부디 오래 일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준혁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려다 소매가 올라가면서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서연은 준혁의 손목 안쪽에 작은 점 3개가 일렬로 나 있는 것을 보고 숨이 막혔죠. 서연의 아들 민수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물 한 잔 가져다 드릴까요? 서연이 급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의심스러운 눈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이신가요? 민서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해 서연은 주방으로 물을 가지러 갔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기 어려웠죠. 손목의 점 3개, 그것은 너무나 특별한 표식이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던 게 생각났어요. 이런 배열은 10,000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고 했죠. 주방은 일반 가정집 2개를 합친 것만큼 넓었습니다. 스테인리스 가전제품들이 줄지어 있었고 중앙에는 대리석 아일랜드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서연이 정수기에서 물을 받는 동안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한 노인이 잔디를 깎고 있었는데 가끔 집안을 향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고 있었어요. 물을 들고 돌아오니 민서가 준혁에게 뭔가 약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얀 알약 2개와 파란 캡슐 하나였죠. 오후 2시 약이에요. 근육이완제랑 진통제입니다. 준혁이 약을 받아 삼키는 모습을 보며 서연은 왠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서가 준혁을 바라보는 눈빛에 따뜻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귀찮은 짐을 관리하는 것 같은 차가운 표정이었습니다. 약은 매일 아침 8시, 오후 2시, 저녁 8시에 드셔야 해요. 서연 씨가 앞으로 챙겨주세요. 민서가 약통을 서연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약통에는 복잡한 의학 용어가 적혀 있었는데 서연이 알아볼 수 있는 건 용량이 일반적인 것보다 많다는 것뿐이었죠. 서연 씨, 오늘부터 바로 근무 시작하시면 됩니다. 숙소는 1층 끝방이에요. 짐 풀고 오세요. 민서가 나가자 준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신 것 같네요. 저 때문에 불편하신가요? 아니에요. 그저 첫날이라서요. 서연이 대답하며 준혁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콧날이 오뚝하고 입술 모양도 민수와 비슷했죠. 특히 말할 때 살짝 올라가는 오른쪽 입꼬리가 민수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완전히 다르니 그저 우연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혹시 제가 무서워 보이나요? 다리를 못 쓰는 젊은 남자라서? 준혁의 자조적인 말투에 서연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따뜻해 보이세요. 그 말에 준혁이 놀란 듯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준혁의 눈가가 붉어졌죠.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네요. 숙소로 가는 길에 정원에서 일하는 노인을 만났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서연을 보자 인사를 건넸죠. 새로 오신 가정부님이시군요. 저는 박정원사입니다. 40년째 이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서연입니다. 박노인이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집에 오래 계실 생각이시면 너무 정들지 마세요. 특히 준혁 도련님한테는요. 무슨 의미인가요? 도련님이 불쌍한 분이긴 하지만 이 집엔 복잡한 사정이 많아요. 특히 민서 아가씨가. 박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멀리서 민서가 이쪽을 보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하죠. 서연의 숙소는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싱글 침대와 옷장, 작은 책상이 전부였지만 창밖으로 정원이 보여서 답답하지는 않았죠. 서연은 가방에서 민수의 사진을 꺼내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저녁 7시 서연은 준혁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부엌에 있는 식단표를 보니 영양사가 짠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단백질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죠. 휠체어에 앉은 준혁이 혼자 식사하는 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보통 민서 누나랑 같이 드시나요? 아니요. 누나는 따로 먹어요. 전 항상 혼자죠.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서연이 곁에서 도와주려 하자 준혁이 말했습니다. 제 손은 멀쩡해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들다가 준혁의 손이 갑자기 미끄러졌고 국그릇이 엎어질 뻔했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잡아주자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죄송해요. 요즘 들어 손에 힘이 자주 안 들어가요. 약 부작용인가?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국을 떠서 준혁의 입으로 가져가는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민수에게 이유식을 먹이던 때와 똑같은 느낌이었죠. 특히 준혁이 국을 삼키는 모습, 목을 대가 움직이는 방식까지 민수와 닮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같은 맛이 나네요. 준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요? 양어머니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양어머니는 요리를 거의 안 하셨어요. 그냥 가끔 꿈에 나타나는 여자분이 있는데 따뜻한 느낌이 들어요.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향기는 기억나요. 아기 파우더 냄새랑 비누 냄새가 섞인.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수를 키울 때 늘 같은 아기 비누를 썼거든요. 향이 너무 강해서 친구들이 놀렸던 기억도 났죠. 밤 10시 준혁이 잠든 후 서연은 복도를 걷다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올라가 보니 복도 끝에 잠긴 문이 하나 있었죠.
금지된 방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방부제 같은 화학약품 냄새였죠. 문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는데 안에서 무언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손잡이를 살짝 돌려보려는 순간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죠? 민서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손에는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는데 열쇠 묶음인 것 같았습니다. 죄송해요. 집 구조를 파악하려고요. 계약서 내용 잊으셨나요? 다시는 2층에 올라오지 마세요. 특히 이 방은 절대로요. 민서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거든요. 준혁이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싫어. 버리지 마. 엄마. 왜 날 버렸어? 서연은 준혁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준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잠꼬대를 하고 있었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고 손은 허공을 향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주자 준혁이 갑자기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너무나 절박했죠. 엄마, 여기 있어. 가지 마.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의 손을 잡고 있자니 30년 전 생후 6개월 민수가 자신의 손가락을 꽉 잡고 놓지 않던 기억이 떠올랐죠. 다음 날 아침 서연은 준혁의 물리치료를 돕게 되었습니다. 민서가 출근하면서 급하게 지시를 내렸죠. 오늘은 주치의가 왕진 오는 날이에요. 아침 10시에 준혁 목욕시켜주세요. 깨끗하게 준비시켜야 해요. 민서의 말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고 계속 시계를 확인했죠. 서연은 욕실로 준혁의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욕실은 장애인을 위해 특별히 개조되어 있었는데 안전 손잡이와 의자가 설치된 샤워 부스가 있었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비상 호출 버튼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데 준혁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지만 어제처럼 손에 힘이 빠질까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른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일이 제 전문이에요. 서연이 준혁의 셔츠 단추를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추를 풀고 세 번째 단추에 손이 갔을 때 갑자기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셔츠 사이로 보이는 준혁의 왼쪽 어깨 뒤 정확히 견갑골 아래쪽에 붉은 모반이 있었거든요. 동전만한 크기의 선명한 붉은색, 그리고 가장자리가 불규칙한 모양까지 민수의 것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특히 모반의 오른쪽 끝이 살짝 올라간 부분까지 똑같았죠. 서연은 30년 동안 그 모양을 수천 번도 넘게 그려봤으니 틀릴 리가 없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목의 점도 우연일 수 있지만 이 특별한 모반까지 갔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서연은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 힘을 주었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왜 그러세요? 제 등에 뭐라도 이상한 게 있나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서연의 표정이 너무 충격받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아니에요. 그냥 모반이 특이해서요. 붉은색이 선명하네요. 서연이 대답을 얼버무리자 준혁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콤플렉스였어요. 수영장에 가면 아이들이 놀리곤 했죠. 양어머니는 늘 못 본 척 외면하셨어요. 한 번은 병원에 가서 레이저로 지우자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그냥 두라고 하셨죠. 그래도 양어머니는 제 등을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마치 제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증거처럼요. 서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민수의 모반을 사랑스럽게 쓰다듬으며 우리 아기만의 특별한 표시라고 천사가 남긴 선물이라고 말해주곤 했거든요. 목욕시킬 때마다 그 모반에 뽀뽀를 했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저는 예쁘다고 생각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혁이 놀란 듯 뒤를 돌아봤죠. 정말요? 처음 듣는 말이에요. 목욕을 마치고 준혁을 침대로 옮기는 동안 서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나이, 입양 시기, 손목의 점, 그리고 이 특별한 모반까지 모두 일치한다면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냥 물어볼 수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었죠. 10시 정각 40대 중반의 의사가 도착했습니다. 최 원장이라고 소개한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의사라기보다는 사업가처럼 보였죠. 민서와 친밀해 보였는데 진료를 시작하기 전에 둘이 복도에서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 씨, 요즘 몸 상태는 어떠세요? 최 원장이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청진기도 되지 않고 혈압도 재지 않은 채 그저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죠. 손에 자주 힘이 빠져요. 어제보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약 부작용 아닌가요? 준혁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최 원장이 민서와 눈빛을 주고받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반신 마비가 상반신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약을 늘려야 할 것 같네요. 기존 용량의 2배로 처방하겠습니다. 서연은 그 대화를 들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약을 2배로 늘린다니요. 게다가 하반신 마비가 갑자기 상반신에 영향을 준다는 설명도 의학적으로 이상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다른 검사는 필요 없나요? MRI나 혈액 검사라도.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최 원장은 차갑게 쏘아봤습니다. 당신이 의사예요? 괜한 참견은 하지 마세요. 오후가 되자 박노인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정원 창고로 서연을 데려간 뒤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종이 봉투를 건넸죠. 이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보세요. 서연이 숙소로 돌아와 봉투를 열자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 들어 있었습니다. 1994년 6월 15일자 지역신문이었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선명했습니다. 불법 입양 브로커 적발, 미혼모 쉼터와 연루 의혹, 정식 절차 무시하고 금전거래, 친부모 동의서 위조 정황. 피해자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 겪는 미혼모들. 기사를 읽던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가 민수를 입양 보낸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 쉼터 이름도 그녀가 6개월 동안 지냈던 곳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박노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왜 이걸 제게 주신 거죠? 서연이 물었습니다. 박노인은 한숨을 쉬며 낡은 의자에 앉았죠. 4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많은 걸 봤어요. 30년 전 강 회장님이 아이를 입양하실 때 제가 운전기사였어요. 부인이 불임이셨거든요. 그때 만난 브로커가 바로 이 사건의 주범이었죠. 정식 절차가 아니었어요.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럼 입양 서류도 대부분 조작이었을 겁니다. 친부모 동의서도 위조였고요. 당시 제 아내가 그 쉼터에서 청소부로 일했는데 어느 날 젊은 미혼모가 울며 아기를 찾았다고 했어요. 28살 대기업 비서 출신이었다고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시적으로 아기를 맡겼는데
며칠 후 찾으러 왔더니 이미 입양 보냈다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때 그녀는 딱 일주일만 맡기고 돈을 구해오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쉼터장은 이미 아기가 좋은 집으로 입양됐다고 연락처도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그 미혼모가 찾던 아기가 지금 준혁 도련님이었을 거예요. 박노인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서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노인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준혁이 정말 자신의 아들 민수라면 어떻게든 확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름도 다르고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죠. 새벽 3시 서연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육아일기였죠. 거기에는 민수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몸무게, 첫 이유식을 먹은 날, 그리고 특별한 신체적 특징들까지요. 생후 3개월, 민수 왼쪽 어깨 뒤 모반이 더 선명해짐. 의사 선생님이 평생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함. 생후 5개월, 손목의 점 3개가 일렬로 나 있는 게 신기함. 북두칠성 같아. 서연은 수첩을 덮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의 신체적 특징과 너무나 일치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죠. 다음 날 아침 박노인이 서연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어제 제 아내를 만나보실래요? 30년 전 그 산후조리원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노인이 계속 말했죠. 아내가 1994년 6월에 있었던 일을 기억한대요. 28살 미혼모와 6개월 아기 이야기를요. 오후 3시 서연은 박노인의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70대 초반의 김순자는 따뜻한 미소로 서연을 맞았죠. 당신이 그때 그 엄마 맞죠? 미친 듯이 아기를 찾았던.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때 제가 청소부로 일했어요. 당신이 민수라는 아기를 일주일만 맡긴다고 했는데 사흘 만에 입양 보내버렸죠. 불법이었어요. 서연의 몸이 떨렸습니다. 순자가 낡은 메모장을 꺼냈어요. 이건 제가 그때 몰래 적어둔 거예요. 아기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어서. 강씨 집안으로 갔다고 적혀 있네요. 서연은 메모를 보며 흐느꼈습니다. 순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아기가 태어난 병원이 성모병원이었죠? 준혁 도련님 입양 서류에도 같은 병원이 적혀 있었대요. 이제 정황 증거들이 하나씩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죠. 저녁이 되자 서연은 준혁의 약을 준비했습니다. 최 원장이 처방한 약물의 양을 다시 확인하니 여전히 과도했어요. 서연은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 하기로 한 것이죠. 주방에서 비타민제를 가져와 비슷한 모양으로 골라 약병에 넣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누군가 준혁을 해치려 한다는 의심이 들었거든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서연이 약을 들고 준혁의 방으로 갔습니다. 준혁이 약을 받아들며 말했죠. 요즘 손에 힘이 자꾸 빠져요.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서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 다시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최 원장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어요. 약을 더 늘려야 한대요. 서연은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인터넷으로 준혁이 복용하는 약물들을 검색했죠.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의 과다 복용은 근육 약화와 인지 저하를 일으킬 수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새벽 2시 준혁의 방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달려가 보니 준혁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죠. 엄마, 어디 있어?
날 버리지 마. 서연은 준혁의 이마에 흐르는 식은 땀을 닦아주며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기 시작했어요. 신기하게도 준혁이 안정을 찾았죠. 다음 날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더 많은 정황 증거를 모아야 했어요. 박노인에게 부탁해서 강 회장의 입양 관련 서류를 구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죠. 박 선생님, 혹시 30년 전 입양 서류나 사진 같은 게 남아 있을까요?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고에 강 회장님 유품이 보관되어 있어요. 민서 아가씨가 모르는 곳이죠. 오늘 밤에 몰래 가져다 드릴게요. 그날 밤 박노인이 낡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안에는 빛바랜 서류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죠. 여기 보세요. 1994년 6월 15일 입양 확인서예요. 생모 나이 28세, 직업 회사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와 나이, 직업까지 모두 일치했죠. 그리고 사진 속 아기의 모습도 자신이 간직한 민수 사진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박노인이 다른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준혁이 5살 때 받았다는 심리치료 기록이었죠.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 차단, 최면 치료 시행. 서연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준혁이 자신의 아들 민수라는 것을요. 하지만 어떻게 준혁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민서와 최 원장의 음모로부터 어떻게 그를 지킬 수 있을까요? 박노인이 작은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우연히 녹음하게 됐어요. 민서와 최 원장이 정원에서 통화하는 내용인데 준혁 도련님을 식물인간으로 만들 계획을 얘기하더라고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때였죠. 하지만 아직 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DNA 검사 없이는 준혁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증명할 수 없었어요. 일단 준혁 도련님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나중에 모든 진실을 밝히더라도 살아있어야 하니까요. 박노인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장은 준혁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죠. 다음 날 저녁 서연은 박노인의 집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저택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아파트였죠. 현관문을 열자 70대 초반의 여성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박노인의 아내 김순자였죠.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순자가 서연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집이었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식탁에는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산후조리원에서 일했다는 얘기 들으셨죠? 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순자는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표지가 닳아서 글씨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것이었죠. 이건 제가 30년 동안 보관해온 메모예요. 당시엔 일기라고 하기도 뭐했지만 뭔가 기록해두고 싶었거든요. 순자가 1994년 6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깨알 같은 글씨가 빼곡했죠. 6월 10일, 28살 젊은 엄마가 6개월 아기를 데리고 왔다. 대기업에서 일했다고 했다. 일주일만 맡아달라고 울면서 부탁했다. 아기 이름은 민수. 왼쪽 어깨에 붉은 반점, 손목에 특이한 점들이 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순자가 계속 읽었죠. 6월 12일. 원장이 갑자기 아기를 데려갔다. 큰 돈을 받고 입양 보낸 것 같다. 브로커가 왔었다. 6월 15일. 젊은 엄마가 와서 미친 듯이 아기를 찾았다. 원장은 이미 좋은 집에 갔다고 거짓말했다.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가슴이 찢어졌다. 서연이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죠. 그때 당신이었죠?
정말 미안해요. 제가 용기가 있었다면. 아니에요. 그때는 다들 어쩔 수 없었어요. 박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이걸 보세요. 제가 강 회장님 운전기사로 일할 때 찍은 사진들이에요. 첫 번째 사진은 1994년 6월 20일자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강 회장 부부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기는 하얀 베네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왼쪽 어깨 부분에 살짝 보이는 붉은 반점이 선명했습니다. 이 사진 찍은 날을 기억해요. 강 회장님이 너무 기뻐하셨죠. 아들을 얻었다고요. 박노인이 다음 사진을 넘겼습니다. 준혁이 1살쯤 되어 보이는 사진이었는데 손목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죠. 점 3개가 일렬로 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박노인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종이들이었죠. 이건 제가 몰래 복사해둔 입양 서류예요. 여기 보면 생모 정보가 나와 있는데 나이 28세, 직업 회사원, 출산 병원 성모병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서연이 서류를 받아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모든 정보가 일치했죠. 특히 출산 병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준혁 도련님이 5살 때 일이에요. 제가 우연히 강 부인과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아이가 자꾸 진짜 엄마를 찾는다고 걱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불러서 뭔가 치료를 했다고. 박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최면 치료였어요. 그 후로 도련님은 5살 이전 기억을 모두 잃었죠. 서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면으로 기억을 지웠다고요? 네. 강 부인이 그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했대요. 하지만 저는 잔인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순자가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님 부부가 돌아가신 것도 이상해요. 특히 강 부인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분은 우울증이 없었거든요. 박노인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민서 아가씨가 와서 뭔가 서류에 서명을 받아갔는데 강 회장님이 정신이 없으신 상태였죠. 약을 많이 드신 것 같았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민서 씨가 확실하진 않지만 의심스러워요. 강 회장님은 준혁 도련님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 했는데 갑자기 유언장이 바뀌었거든요. 민서 아가씨가 후견인이 되고 재산 관리권을 갖게 됐죠. 순자가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고 있던 건데요. 강 부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쓴 메모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제가 주었죠. 서연이 메모를 읽었습니다. 준혁아, 미안하다. 엄마가 너의 진짜 엄마를 찾아주지 못해서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길. 메모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이 떨렸죠. 강 부인도 알고 계셨던 거네요. 아마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셨을 거예요. 박노인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죠. 이건 어제 녹음한 거예요. 민서와 최 원장이 정원에서 통화하는 내용인데 들어보세요. 녹음기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약 용량을 더 늘려요. 1달 안에 완전히 무력화시켜야 해요. 최 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급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가정부는 곧 내보낼 거니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노인이 서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죠. 이제 행동하셔야 해요. 준혁 도련님이 위험해요. 순자도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전에는 제가 비겁했어요. 이번에는 도와드릴게요.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서연은 두 노인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 아들을 구해야겠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준혁이 자신의 아들 민수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어떻게 그를 구할 수 있을까요? 민서와 최 원장의 음모는 생각보다 치밀했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박노인 부부와 만난 다음 날부터 서연과 준혁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이제 준혁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지만 아직 말할 수 없었죠. 대신 더 정성껏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 서연은 준혁의 방으로 아침 식사를 가져갔습니다. 쟁반에는 죽과 반찬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준혁은 창가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준혁이 서연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 달리 그의 표정이 한결 밝아진 것 같았죠. 이상하게 요즘 몸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손에 힘도 더 들어가고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을 바꿔치기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죠. 다행이네요. 계속 좋아지실 거예요. 준혁이 죽을 먹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유심히 바라봤죠. 서연 씨, 혹시 아들이 있으세요?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왜 그런 걸 물으시죠? 그냥 저를 돌보실 때 눈빛이 어머니 같아서요. 제 양어머니와는 달라요. 더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져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고개를 돌려 감췄습니다. 아들은 없어요. 잃어버렸어요. 아주 오래전에요.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아픈 기억을 건드렸네요. 괜찮아요. 이제는 받아들였어요. 그날 오후 서연은 준혁과 함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를 밀며 천천히 걷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죠.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은 평화로웠습니다. 어릴 때 꿈을 자주 꿔요. 준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꿈이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목소리는 들려요. 따뜻한 목소리예요. 서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매일 밤 같은 자장가를 불러주었거든요. 어떤 자장가인가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멜로디만 어렴풋이. 준혁이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은 그 멜로디를 듣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그녀가 민수에게 불러주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제가 이어서 불러드릴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장가를 불렀죠. 준혁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이 노래, 제가 찾던 바로 그 노래예요. 어떻게 아세요? 서연도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옛날 노래예요. 많은 엄마들이 불러주는. 그때 갑자기 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민서가 언제 왔는지 두 사람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차갑고 의심스러웠죠. 산책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대답했지만 민서는 서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 오늘 병원 가야 해요. 최 원장님이 오셨어요. 민서가 휠체어를 빼앗듯 잡았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죠. 거실에서 최 원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자 눈을 가늘게 떴죠. 가정부는 나가 있으세요. 진료할 거니까. 최 원장의 명령조 말투에 서연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창문 틈으로 안을 엿볼 수 있었죠.
최 원장이 주사기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는데 양이 너무 많았어요. 서연은 직감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새로운 치료제예요. 효과가 빠를 겁니다. 최 원장이 준혁의 팔에 주사를 놓으려는 순간 서연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급히 거실로 뛰어들어갔죠. 잠깐만요. 모두가 놀라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했잖아요. 그 주사. 성분이 뭔지 알고 싶어요. 준혁 씨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지 않나요? 서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준혁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뭔지 설명을 안 들었네요. 최 원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서가 재빨리 끼어들었죠. 그냥 비타민 주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비타민 주사치고는 양이 너무 많은데요. 서연이 반박하자 준혁이 주사를 거부했습니다. 오늘은 맞지 않을게요. 몸 상태도 좋아지고 있는데 굳이. 최 원장과 민서가 당황스러운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주사를 포기하고 돌아갔죠. 저녁이 되자 준혁이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 씨, 고마워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덕분에 피했네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따뜻했죠. 서연 씨가 오고 나서 제가 많이 나아졌어요. 몸도 마음도요. 마치 잃어버렸던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요. 서연은 준혁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서연은 박노인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전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그 주사는 분명 위험한 거였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서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박노인이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해요. 녹음 파일도 있고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박노인이 서연을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박함이 가득했죠. 정원 창고로 서연을 데려간 박노인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이걸 녹음했어요. 민서와 최 원장이 차고에서 만났는데 우연히 듣게 됐죠. 박노인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민서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 가정부가 너무 의심스러워요. 최 원장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오늘 밤에 끝내야 해요. 준비한 약물로 한 번에 처리하면 돼요. 호흡 정지가 오면 자연사로 보일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오늘 밤에 준혁을 죽이려 한다니요. 박노인이 서연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해요. 녹음만으로는 약해요. 현장을 잡아야 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서연 씨인가요? 서울중앙병원 간호사입니다. 준혁 씨 담당이었던 김 간호사예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병원 간호사가 왜 전화를 했을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제가 양심상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서요. 최 원장이 처방한 약물이 정상 용량의 5배예요. 이건 살인이나 다름없어요.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계속 말했죠. 처음에는 의사 지시라 따랐는데 점점 이상해서 병원윤리위원회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덮으려고 하더라고요. 최 원장이 병원 이사장과 친분이 있거든요. 증거가 있나요?
처방전 사본을 몰래 복사해뒀어요. 필요하시면 드릴게요. 서연은 간호사와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오후 2시에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점심시간 서연은 준혁에게 식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준혁의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약을 바꿔치기 한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었죠. 오늘따라 기분이 정말 좋아요. 다리에도 약간 감각이 느껴지는 것 같고요. 준혁의 말에 서연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밤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으니까요. 준혁 씨, 혹시 오늘 밤에 특별한 일정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그냥 조심하셔야 할 것 같아서요. 준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민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죠. 서연 씨, 잠깐 밖에서 얘기 좀 해요. 복도로 나간 민서는 서연을 벽으로 몰았습니다. 당신 정체가 뭐예요? 왜 준혁한테 이상한 관심을 보이는 거죠?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둬요. 오늘부로 해고해요. 지금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서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 나가면 오늘 밤 준혁이 위험에 빠질 텐데요. 오늘 하루만 더 있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에 나가겠습니다. 안 돼요. 지금 당장이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숙소로 가서 짐을 쌌습니다. 하지만 그냥 떠날 수는 없었죠. 오후 2시 서연은 병원 근처 카페에서 김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의 그녀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이게 증거예요. 간호사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처방전과 의료 차트가 복사되어 있었죠. 여기 보세요. 정상 용량은 10mg인데 50mg을 처방했어요.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요. 서연이 서류를 살펴보니 충격적인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이건 근육이완제만이 아니네요. 네, 호흡 억제제도 섞여 있어요. 장기 복용하면 호흡 정지가 올 수 있죠. 간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서 씨가 최 원장한테 돈을 송금한 내역이에요. 병원 격리가 친구가 몰래 복사해 준 거예요. 1천만 원씩 여러 번 송금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죠. 이걸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간호사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최 원장이 특별한 약물을 준비했다고 들었거든요. 서연은 서류를 챙기고 급히 일어났습니다. 경찰서로 가야 했죠. 하지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노인이었어요. 큰일 났어요. 민서가 오늘 밤 8시에 준혁 도련님을 다른 병원으로 옮긴대요. 구급차도 불렀대요. 서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기는 척하면서 중간에 무슨 일을 꾸미려는 것 같았죠. 박 선생님,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저는 지금 저택으로 갈게요. 해고당했다면서요? 상관없어요. 준혁을 구해야 해요. 서연은 택시를 잡아타고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시계를 확인했죠. 오후 4시,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서연은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갔습니다. 정원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순자가 뒷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빨리 들어오세요. 민서는 위층에 있어요. 서연은 조용히 준혁의 방으로 갔습니다. 준혁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이미 진정제를 맞은 것 같았어요. 의식이 흐릿했죠. 준혁 씨, 일어나세요. 서연이 준혁을 흔들었지만 제대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서와 최 원장이었죠. 서연은 급히 옷장 안으로 숨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밖을 엿볼 수 있었죠. 이제 시작이네요. 민서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호흡 정지가 오면 자연스럽게 끝날 거예요. 최 원장이 주사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증거를 잡을 절호의 기회였죠. 휴대폰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옷장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멈추세요. 민서와 최 원장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민서와 최 원장이 깜짝 놀라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순식간에 불그락푸르락 변했죠. 최 원장은 손에 든 주사기를 황급히 뒤로 숨겼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나가라고 했잖아. 민서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죠. 휴대폰을 높이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다 녹화했어요. 준혁 씨를 죽이려는 계획 모두 증거로 남았어요. 최 원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민서를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제 어떻게 하죠? 민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뭘 걱정해요? 저 여자 혼자 말이 누가 믿겠어요. 정신 나간 가정부가 망상에 빠졌다고 하면 그만이죠. 민서가 서연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죠. 휴대폰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서연은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침대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 약간 의식을 되찾은 것 같았죠. 무슨 일이? 준혁이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재빨리 준혁에게 다가가며 거짓말을 했죠. 준혁, 이 가정부가 당신을 해치려고 해요. 정신이 이상한 여자예요. 하지만 준혁은 서연을 바라보며 미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서연 씨는 날 도와줬어. 그 순간 최 원장이 서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휴대폰을 떨어뜨리며 바닥에 쓰러졌죠. 최 원장이 휴대폰을 집으려는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노인과 순자 그리고 경찰 2명이 들어왔습니다. 민서와 최 원장은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췄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경찰이 상황을 파악하며 물었습니다.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이 사람들이 준혁 씨를 죽이려고 했어요. 증거도 있어요. 서연이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녹화가 계속되고 있었죠. 경찰이 영상을 확인하며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일단 모두 서에 가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서가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예요? 저는 준혁의 법적 후견인이에요. 이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박노인이 자신의 녹음 파일도 경찰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민서와 최 원장이 살인을 모의하는 내용이었죠.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최 원장이 갑자기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 원장은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떨궜죠. 민서 씨가 시켰어요. 돈을 주겠다고. 저는 그저. 민서가 최 원장을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경찰이 민서에게도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죠. 준혁? 내가 널 위해 한 건데 내가 식물인간이 되면 고통스럽지 않잖아. 민서의 광기 어린 외침에 모두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죠. 누나가 정말 날 죽이려고 했어? 준혁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경찰이 민서와 최 원장을 데리고 나간 후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서연이 조심스럽게 준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준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 씨가 절 구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해요. 그때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박노인이 불렀던 진짜 의료진이었죠. 그들은 준혁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량의 진정제가 투여된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해독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준혁이 들것에 실리기 전 서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서연 씨, 병원에 같이 가주실래요? 혼자 있기 무서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아직 준혁에게 하지 못한 말이 있었으니까요.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연 씨는 어떻게 제가 위험한 걸 아셨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느낌이 들었어요. 당신을 지켜야 한다는 느낌이요. 준혁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엄마 같아요. 따뜻하고 든든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곧 모든 진실을 말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 도착한 후 준혁은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들이 혈액 검사와 각종 검사를 시작했죠. 서연은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담당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약물이 완전히 배출되려면 며칠 걸리겠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어요.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의사가 덧붙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환자분이 하반신 마비라고 들었는데 신경 검사 결과 마비가 아니에요. 약물로 인한 일시적 근육 약화였던 것 같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준혁이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뜻인가요? 재활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회복 가능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요? 제가 다시 걸을 수 있다고요? 준혁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도 함께 울었죠. 그날 밤 병실에서 준혁이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 씨, 저한테 숨기는 게 있죠? 서연이 놀라서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눈빛은 진지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서연 씨가 절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을요. 준혁의 질문에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죠. 서연이 망설이고 있는 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 형사 2명이 들어왔어요. 한서연 씨,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로 가셔야 해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혁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죠. 무슨 일이에요? 서연 씨는 저를 구해준 사람인데 형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 씨 측 변호사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한서연 씨가 불법으로 저택에 침입했고 약물을 바꿔치기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요. 서연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준혁을 구하려고 한 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 거죠. 하지만 그건 준혁 씨를 구하기 위해서,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일입니다. 일단 같이 가시죠. 준혁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비틀거렸습니다. 잠깐만요. 서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하지만 형사들은 서연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30년 만에 찾은 아들인데 이제 또 헤어져야 하는 건가요? 경찰서에서 밤새 조사를 받은 서연은 새벽에야 풀려났습니다. 다행히 박노인과 순자 그리고 간호사의 증언 덕분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죠. 하지만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거리를 걷던 서연은 휴대폰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한서연 씨죠? 저는 민서 씨 변호사입니다.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간단히 말씀드리죠. 준혁 씨와 관련된 모든 일에서 손을 떼세요. 다시 접근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전 준혁 씨를 구했잖아요. 그건 당신 생각이고 법적으로 당신은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해고된 가정부일 뿐이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길 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서연은 신경 쓸 여력이 없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작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밥집도 월세를 못 내서 이미 빼앗긴 상태였고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죠. 무엇보다 준혁을 만날 수 없다는 게 가장 괴로웠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박노인이 서 있었죠. 서연 씨, 큰일이에요. 박노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준혁 도련님이 퇴원하셨는데 민서의 변호사가 후견인 권한으로 요양원에 보냈어요.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요양원이요? 왜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준혁 도련님을 격리시키려는 것 같아요. 서연은 당장 요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접근 금지 명령이 떨어진 상태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박노인이 신문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일면에 큰 기사가 실려 있었죠. 재벌가 상속 다툼, 가정부가 친자 주장하며 개입. 기사 내용은 서연을 사기꾼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서 측에서 언론에 흘린 거짓 정보였죠. 서연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서연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어요. 일자리도 명예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들과의 만남도요. 그날 오후 서연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미 늦었어요. 서연은 전화를 끊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30년을 기다려 만난 아들인데 또다시 잃게 된 거예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의 절망도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소리가 서연의 울음소리와 섞여 들렸죠. 민수야, 엄마가 또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서연은 낡은 사진을 꺼내 들고 흐느꼈습니다. 아기 민수의 해맑은 미소가 더욱 가슴을 아프게 했죠. 새벽 3시 서연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어요. 내일 오전 10시 중앙공원 벤치. 준혁이 당신을 기다립니다. 서연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함정일까요? 아니면 정말 준혁이 보낸 걸까요? 하지만 지금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혁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중앙공원으로 향했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는 거라 잡혀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공원 벤치에 도착했을 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혹시 민서의 함정은 아닐까요? 10분이 지났을 때 멀리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였습니다. 준혁이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죠. 간호사 한 명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것 같았죠. 서연을 본 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연 씨, 준혁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았습니다. 서연이 다가가려 하자 간호사가 막았죠. 5분만 대화하실 수 있어요. 그 이상은 안 됩니다. 서연은 준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았죠. 미안해요. 제 때문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인가요? 하지만 단 5분 안에 30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요? 간호사가 시계를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제 가셔야 해요. 서연은 준혁의 손을 놓을 수 없었지만 간호사가 휠체어를 뒤로 빼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필사적으로 서연을 향해 손을 뻗었죠. 기다려요. 제가 꼭 다시 찾아갈게요. 준혁의 외침이 공원에 울려 퍼졌지만 간호사는 무정하게 휠체어를 밀고 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5분, 단 5분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서연은 방 한구석에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죠. 그때 서연의 머릿속에 30년 전 그날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994년 6월 15일,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어요. 28살의 서연은 쉼터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동안 돈을 구하려고 발버둥 쳤지만 실패했고, 이제 민수를 데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결심했던 날이었죠. 민수 어디 있어요? 우리 민수. 젊은 서연이 쉼터 원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원장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연을 바라봤죠. 이미 좋은 집으로 입양 갔어요. 그 아이에게는 더 나은 삶이 될 거예요. 안 돼. 제 동의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서연이 울부짖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죠. 여기 동의서에 서명하셨잖아요. 하지만 그건 임시보호동의서였지 입양동의서가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는 서연을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서연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죠. 결국 서연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서연은 그때와 똑같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한심했죠. 또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민수야. 서연은 흐느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국그릇이 들려 있었죠. 밥은 드셨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순자가 들어와 서연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국을 받아들었지만 목이 메어 넘기기 힘들었죠.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뭘 더 할 수 있겠어요. 전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걸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순자가 서연의 손을 잡았죠. 30년 전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우리가 있잖아요. 박노인도 저도 그리고 무엇보다 준혁 도련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죠. 한서연 씨인가요? 검사 결과 확인하러 오실 수 있나요? 서연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지만 순자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가보세요. 뭔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병원에 도착한 서연은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죠. 이상한데요. 분명 검사 의뢰를 하셨는데 결과가 2개예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2개요? 네, 하나는 3일 전 특급으로 나온 거고 하나는 일주일 전 일반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일주일 전 결과는 친자관계 아님이고 3일 전 결과는 99.8% 친자 확률이에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처음 검사가 조작됐다는 뜻인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끔 검체가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 같네요. 첫 번째 검사 의뢰자가 다른 사람이었어요. 서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민서가 미리 가짜 검사를 의뢰해 놓았던 거죠. 서연이 검사를 하러 올 것을 예상하고 말이에요. 이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병원 공식 문서니까요. 서연은 검사 결과를 들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손에는 준혁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죠. 증거가 있어도 준혁을 만날 수 없다면 무슨 소용인가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은 다시 한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민수를 잃은 후 10년 동안 서연은 폐인처럼 살았어요.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지만 실패했죠. 그때마다 민수가 어딘가에서 엄마를 찾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정부 일을 시작했어요. 남의 집 아이들을 돌보며 민수를 그리워했죠. 하지만 그 아이들 중 누구도 민수를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민수를 찾았지만 또다시 이를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무력함이 너무나 싫었어요. 내가 더 강했다면, 돈이 있었다면, 권력이 있었다면, 서연은 주먹을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내일 아침 법원에서 민서 씨 재판이 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세요. 검사실에서 보낸 문자였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보며 결심했죠.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30년 전처럼 무너지지 않겠다고.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 민수를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서연은 정장을 입고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병원에서 받은 DNA 검사 결과와 박노인이 준 증거들이 들려 있었죠. 법원 앞에서 박노인과 순자 그리고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병원 간호사 김선이었어요. 저도 증언하러 왔어요. 최 원장의 불법 처방에 대해 모두 말할 겁니다. 김선희의 결연한 표정에서 정의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법정으로 들어갔죠. 법정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언론 기자들도 여럿 보였어요. 재벌가의 스캔들이니 관심이 클 수밖에 없었죠. 서연은 증인석 근처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민서가 수갑을 찬 채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예전의 기세는 사라져 있었죠. 최 원장도 함께 들어왔는데 완전히 풀이 죽은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들은 강준혁 씨를 약물로 서서히 살해하려 했습니다. 이는 계획적이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녹음 파일, 처방전, 금전거래 내역까지 모든 것이 명백했죠. 서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증인석에 선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입을 열었어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강준혁 씨, 친어머니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하기 시작했죠. 판사가 정숙을 요구한 후 서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30년 전 제 아들 민수를 불법 입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연히 다시 만났지만 민서 씨가 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서연이 DNA 검사 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두 개의 상반된 결과를 보며 판사의 표정이 굳어졌죠. 첫 번째 검사는 민서 씨가 조작한 것입니다. 제가 직접 의뢰한 두 번째 검사가 진짜입니다. 민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저 여자가 조작한 거예요. 하지만 병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첫 번째 검사 의뢰자가 민서의 비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김선희 간호사도 증언했습니다.
최 원장은 정상 용량의 5배가 넘는 약물을 처방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살인 미수입니다. 박노인과 순자도 차례로 증언했습니다. 30년 전 불법 입양 과정, 강 회장 부부의 의문스러운 죽음, 그리고 민서의 음모까지 모든 진실이 드러났죠. 최 원장이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습니다. 민서 씨가 시켰습니다. 준혁 씨를 식물인간으로 만들면 거액을 주겠다고.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죠. 휴정 시간 서연은 복도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요양원에서 나와 법원에 온 거였죠. 그의 곁에는 젊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서연 씨, 준혁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혼자 걸을 수 있었어요. 재활 치료가 효과를 보인 것 같았죠. 준혁 씨, 어떻게? 변호사님이 절 빼내주셨어요. 후견인 자격 박탈 신청을 했거든요. 젊은 변호사가 인사했습니다. 저는 공익변호사 이정민입니다. 준혁 씨의 사건이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판단해서 무료로 변론하고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정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재판이 다시 시작되자 준혁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서연 씨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분이 약을 바꿔치기 하지 않았다면 전 이미 죽었을 겁니다. 준혁이 서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느낍니다. 서연 씨가 제 어머니라는 걸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알 수 없는 끌림을 느꼈어요.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듣고 있었죠. 저는 서연 씨와 DNA 검사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좋겠네요. 법원 지정 병원에서 검사하도록 하죠. 민서가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도 준혁을 위한 거였어요. 불쌍한 준혁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 바에는. 닥치세요. 준혁이 처음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죠. 당신은 날 위한 게 아니라 재산을 노린 거잖아요. 사촌 동생을 죽이려 한 당신이 무슨 가족입니까? 민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흐느끼기 시작했죠. 하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준비하는 동안 서연과 준혁은 법원 밖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연 씨, 아니,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준혁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듣고 싶었는지 몰라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30년의 긴 이별이 끝나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법원 지정 병원에서 공식 DNA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연과 준혁은 나란히 앉아 체열을 받았죠. 간호사가 혈액 샘플을 채취하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법원으로 직접 통보될 예정이에요. 검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그동안 정말 힘드셨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흐를 것 같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죠. 30년이 참 길었어요. 매일 밤 당신을 그리워하며 잠들었죠.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양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었지만 늘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이제야 그 빈자리가 뭐였는지 알겠어요. 그때 준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변호사 이정민이었죠. 준혁 씨,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서 씨의 후견인 자격이 완전히 박탈됐어요. 그리고 재산 관리권도 준혁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드디어 자유를 되찾은 거예요. 그리고 민서 씨와 최 원장의 선고도 내려졌어요.
서연과 준혁은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민서 씨는 살인미수와 재산 횡령으로 징역 20년, 최 원장은 의료법 위반과 살인미수 방조로 징역 15년입니다.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된 거죠. 며칠 후 준혁은 서연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이제 그곳은 준혁의 집이었죠. 현관문을 열자 박노인과 순자가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서연 씨, 아니, 이제 사모님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박노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은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준혁이 서연을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금지되었던 동쪽 방으로 가는 길이었죠. 여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준혁이 문을 열자 서연은 놀라서 입을 벌렸습니다. 방 안에는 아기용품들이 가득했어요. 작은 침대, 장난감, 그리고 벽에는 어린 준혁의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양어머니가 저를 위해 만든 방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5살 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했죠. 아마 죄책감 때문이었을 거예요. 서연은 사진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1살, 2살, 3살. 놓쳐버린 시간들이 사진 속에 있었죠.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준혁이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날 저녁 서연은 30년 만에 아들을 위해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을 정성껏 준비했죠. 준혁은 한 숟가락 뜨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맛이에요. 제가 꿈에서 그리워하던 바로 그 맛. 식사를 마치고 준혁이 서연에게 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낡은 포대기였죠. 양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거예요. 제가 입양됐을 때 쌓여있던 포대기래요. 서연은 포대기를 받아들고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것이었거든요.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너를 위해 밤새 수놓았어. 3일 후 법원에서 DNA 검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상대로 99.9% 일치했죠. 이제 법적으로도 서연과 준혁은 모자 관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정 밖에서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찾은 심정이 어떠신가요? 서연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기적 같아요.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혹시 저처럼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계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준혁도 한마디 했습니다.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분들도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제 진짜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때 법원 직원이 또 다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강민서 씨가 항소를 포기했답니다.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준혁에게는 한 가지 더 준비한 것이 있었죠. 어머니, 저와 함께 살아주실래요? 그 큰 집에 저 혼자 있기 싫어요.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같이 살 수 있는 거니? 네,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요. 모자는 다시 한번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30년의 이별이 완전히 끝나는 순간이었죠. 6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 저택 정원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미혼모 지원 재단 설립식이었죠. 준혁이 자신의 재산 일부를 출연해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서연은 단상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원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언론 기자들, 복지 관계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미혼모들이 많이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연입니다. 30년 전 미혼모였고 아이를 빼앗긴 엄마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기적처럼 아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저와 제 아들은 같은 아픔을 겪는 분들을 돕고자 합니다. 준혁이 휠체어 없이 걸어 나왔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그의 모습은 건강하고 활기찼죠. 준혁이 서연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희망재단은 미혼모들이 아이와 헤어지지 않도록 경제적, 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돕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박노인과 순자도 앞줄에서 흐뭇하게 박수를 치고 있었죠. 김선희 간호사도 와 있었는데 이제는 재단의 의료 자문을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저녁 무렵 서연과 준혁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서연과 준혁 그리고 박노인 부부까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행복하세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너무 행복해서 가끔 꿈인가 싶어.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사라질까봐 무서울 때도 있어.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 어디에도 가지 않아요. 이제 영원히 함께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순자가 문을 열자 젊은 여성이 들어왔어요. 재단에 도움을 요청하러 온 미혼모였습니다. 25살의 그녀는 8개월 된 아기를 안고 있었죠.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여성의 눈에는 절망과 희망이 동시에 보였습니다. 서연이 일어나 그녀를 맞았죠. 어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은 젊은 엄마를 안심시키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기를 보자 서연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으니까요. 아기 이름이 뭐예요? 수진이에요. 예쁜 이름이네요. 걱정 마세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준혁이 차를 가져오며 말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주거 지원과 생활비를 도와드릴 거예요. 아기와 헤어지지 않아도 돼요. 젊은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서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겪어봤으니까 알아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무서운지. 하지만 이제 괜찮을 거예요. 밤이 깊어갈 무렵 젊은 엄마가 돌아간 후 서연과 준혁은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두 사람의 발걸음은 편안했죠. 어머니, 양부모님 산소에도 가봐야겠어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준혁을 바라봤죠. 그분들도 저를 사랑했어요. 비록 진실을 숨겼지만 나름의 방식으로 저를 아꼈죠. 이제는 용서하고 싶어요. 서연이 준혁의 어깨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함께 가자. 나도 인사드리고 싶어. 너를 키워주신 것에 대해.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양부모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준혁이 묘비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죠.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진짜 어머니도 찾았어요. 두 분이 살아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거예요. 서연도 묘비 앞에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제가 잘 돌볼게요. 산소를 나오며 준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에 복학하려고 해요. 서연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정말? 무엇을 공부하고 싶니? 사회복지학이요. 우리처럼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서연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아들이 대견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혁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이름을 바꾸고 싶어요. 서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준혁이라는 이름도 좋은데. 성을 바꾸고 싶어요.
강준혁이 아니라 한준혁으로요. 어머니 성을 따르고 싶어요. 서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정말, 그래도 되니? 당연하죠. 전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박노인이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의 긴 여정이 끝났다고. 아니,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엄마. 준혁이 부르는 소리에 서연은 돌아봤습니다. 사랑해요.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사랑해, 아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준혁,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람들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지금까지 한 가족의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응원을 해주고 싶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인생은 드라마였습니다.